트럼프 2.0 이후에 경제 정책들이나 세계 글로벌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미국 현재 반응들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재 계신 분 화상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지금 사시는 지역이 실례지만 어디실까요? 저는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아, 시간이 새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벽 4시. 여기 미국 시간 제가 있는 곳은 새벽 4시고요. 저도 한 1년 반 이상 대통령 선거 중요하죠. 저는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 선거 관련해서 정치 참여라는 그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이 선거 운동하는데 가까이 가서 다니다가 거의 그냥 지치기 직전에 이런 결과를 갖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좀 있기 시작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제 결과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변화랄지 아니면 분석이나 평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예상을 뒤엎고 참패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 갑자기 후보가 됐지만은 그 거품 지지율이었구나. 그리고 당선인인 이제 도널드 트럼프 쪽 이쪽에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내용들을 볼 때에는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긴장 그리고 우려. 사실 그 처음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번 굉장히 의외로다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큰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그 긴장 뭐 이런 거를 보죠. 물론 정치권 안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쪽에서 왜 졌냐라는 부분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 쪽의 캠페인, 해리스 쪽의 캠페인에서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은 트럼프 쪽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란스럽거나 뭐 이렇게 요란하게 그렇지 않고 해리스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진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도 대대적인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 올라오고 조용히 그렇지만 굉장히 큰 변화에 대한 긴장 이런 게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대표님,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미국 현지에서는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초반에 269대 269까지 생각하면서 야, 이거 한 1, 2주 가는 거 아니야? 서로 막 굴복하고 이런 시나리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결과도 빨리 나왔고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경합주도 다 가져갈 정도였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상이라는 거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해서 매일같이 이 발표되는 거 이런 추이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쪽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을 잘 수행해 왔다라는 게 가장 큰 그 요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 전문가들이나 매체 미디어에 잡히지 않은 트럼프의 그 선거 운동,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왔습니다. 보셨겠지만은 트럼프가 그 승리 연설을 플로리다에서 했잖아요. 그때 나와가지고 와서 한마디 하라고서 자꾸 부르는데도 결국에 나오지 않은
어느 그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 수지 웨일스라는 이분이 이제 캠페인 매니저였는데 이분의 전략에 의해서 예, 의회에 큰 표차로다가 이겼다 해가지고 그분이 제가 확신컨대 아마 그분이 예, 그 트럼프 2기의 비서실장 그 분명히 되겠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제일 큰 원인은 예상을 뒤엎고 그냥 초반에 트럼프 이긴 거에 그 제일 큰 요인은 트럼프 캠페인이 잘했고 카멜라 해리스 쪽이 지지율 나오는 것만 믿었는데 본인의 지지율 자체가 거품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지하거나 체크업을 잘 못했고 그리고 해리스 쪽이 이 막판에 생겨나는 이 흐름의 조짐 같은 것들을 전문가답게 읽지 못했던 그런데 원인이 있다. 이게 지금 선거 캠페인의 그 분석에 나오는 주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미국이 좀 영리할 정도로 그래도 상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분해서 그렇게 찍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레드 수입이 사실상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전 포인트와 함께 또 여기도 어떻게 공화당이 다 휩쓸게 됐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워싱턴 권력 의회까지 포함한 예상은 원래 해리스가 이기면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하원과 백악관 이게 시나리오 1이었고 시나리오 2는 만일에 지금처럼 트럼프가 이기면은 하원도 공화당이 갖고 갈 거다. 원래 상원은 누가 보기에도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많이 대폭적으로 그 선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당은 공화당이 될 걸 예상했는데 이 트럼프가 이기니까 하원은 그 공화당 쪽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 그래서 그쪽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 끝까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워싱턴은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 집권하는 공화당 트럼프의 아주 일방적인 강력한 워싱턴 권력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재미이면서도 실제인 게 그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의 최대 공헌자이자 또 최대 수혜주가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어제 그 트럼프 나와가지고서 연설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부각이 됐냐면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에 그때도 펜실베니아가 가장 목표점이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그 군인 회사, 그 미사일 제조 회사의 로비스트가 트럼프한테 와가지고 펜실베니아를 내가 맡아서 선거 운동을 해주겠다. 이기게 하면 뭘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서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그분이 펜실베니아를 책임 맡고 프로젝트를 준 거죠.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이기면서 대통령이 됐던 이번에도 너무나 펜실베니아의 지지율이 이 동률이고서 확신이 안 되니까 일론 머스크를 데려다가 그 약속을 한 게 뭐 이제 다 세상에 알려졌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돈을 다 싸들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20일 동안 그 일론 머스크가 돈잔치라 그러죠. 우리말로. 펜실베니아를 결국엔 이겼죠. 꽤 큰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로 이기고 뭐 뻔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 장관급 이상의 특별한 자리를 맡고서 트럼프 2기에는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2기에 모든 이 정부에 운영하는 어떤 자리를 얘기를 저 트럼프가 얘기했냐면 이 국가가 그 낭비하는 걸 다 막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감독하고서 그런 권력을 갖고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서
정부 효율성 평가위원회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널 그걸 위원장으로 하겠다.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앨런 머스크 이분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논평하는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이 앞으로 비전이 우주를 점령하는 겁니다. 우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국제정세 봐가지고서는 이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 보면은 도저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그래 그런 조건에 돈을 내놓고 그 재벌이 거의 한 달간 풀타임으로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직접 운동하면서 몇 명입니까? 한 20 몇 명을 계속 유세에 오는 사람들 제비뽑기 해가지고 100만 불씩 쫙 뿌리니까 그냥 펜실베니아가 예상을 뒤엎고서 거기에 온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샤이 트럼프처럼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새로 유권자로 등록되는 사람들 새로 유권자로 등록하면서 와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은 처음에는 45불씩 줬습니다. 저도 한번 갔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더 모기 위해 가지고 70불 그리고 100불까지 올렸어요. 거기에서 한 번마다 한 4, 5천 명씩 오는 데마다 뽑기를 해가지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100만 불씩을 주는 거를 계속 크게 홍보하니까 그 시골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죠. 부동층 유권자 등록해서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이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표를 줬다.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특이했던 이번 선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 있었고 지지운동에 자기 돈 2천억 원 정도 쓸 정도면 한 자리 줄만 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2기에 대한 또 현재 한인 사회에서의 분위기나 또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사실 그 한인 사회 하면은 대도시에 이렇게 한인들 모여 살잖아요. LA, 뉴욕,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달라스 뭐 요 정도의 한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도시하고 시골은 다른 나라입니다. 굉장히 지금에 와가지고 더 큰 차이에 따른 나라죠. 대도시에 사는 한인들, 한인사회 권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해방구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주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거는 민주당 주인데 이런 민주당 일방적인 오랫동안 민주당이 그 독주해오던 주에서 이전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씩 트럼프 지지도가 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야 미국이 결국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그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라는 거에 관해서 크게 뭐 체감하거나 이런 게 별로 크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그 주류 매체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는 그가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온 하나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일탈자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다 그냥 정치권에서 나가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가 아니구나. 뉴욕타임즈 어느 평론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현대 미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그러는 앞으로 한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하나의 집권 세력화돼서 왔다. 그가 부르짖는 마가라는 운동이요. 사회 우파들이 정치 세력화한 이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사회운동의 시작점으로서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지식인들이 경계하고 긴장하고 우려하는 그런 아주 침착하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걱정인데 한인 사회에서도 이 4년 이미 트럼프를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4년을 돌아볼 때는 사회적으로 이민자로서 소수계가 겪는 굉장히 직접 겪진 않았지만 멀리서 일어나는 각종 인종 사건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심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한인사회에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전화를 받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봐서는 이전하고 많이 다르게 미국의 한인사회 우려하고 긴장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2기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미 겪어봤죠. 무지막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못하는 게 없는 권력, 트럼프 계속 유세에 다니면서 일본, 한국, 중국만 나오면은 한국은 머니머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는 돈이 많은 나라, 돈만 있다.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 이런 측면에서만 관계를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식을 했을 텐데 트럼프가 방위비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하고 협력해서 빨리 끝내고 그러면은 나토가 굉장히 유럽은 아쉬워지니까 그럼 미국의 힘이 필요하면 돈 내라.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비교 힘을 가지고서 굉장히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일기 때에 비해서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공약에 내가 미국에 의존해왔던 나라들로부터 그 돈을 벌어들이겠다.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의 삶을 올리겠다. 뭐 쉽게 이런 공약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국 정부랑 협상했던 방위 분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될 거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만 그래도 이 해리스나 트럼프나 이 외교 안보 통상 이런 측면에서 다르지 않았던 거는 미국 우선주의 하에 이 중국에 대한 중국을 찍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와 그리고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그 외의 나라들과의 한국과의 관계라는 거에 같이 가지고서 미국과의 관계를 맺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서 이 미국 권력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동맹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동안에 가졌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냈던 이런 관성이라는 거 있는데요. 여기에서 냉정하게 정신 차려야 될 거다. 뭐 이런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뉴욕 이른 시간일 텐데 덕분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